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강의로 막스 사상의 역사 유물론의 다른 측면, 인간 해방 사상, 역사 유물론,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파악해서 그걸 이제 변화 발전, 변혁을 해야 된다고 막스는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지향이 뭐였느냐? 그게 이제 인간 해방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인간 해방 사상이 역사 유물론의 동전의 이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노동 해방 또는 계급 해방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동 해방, 계급 해방은 뭐 일반 노동 운동에서도 많이 외치고 사람들이 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빠뜨렸느냐? 거기에 반드시 막스는 노동 해방을 이야기할 때는 계급 해방을 이야기할 때 앞에가 보편적 인간 해방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 인간 해방으로서의 노동 해방, 보편적 인간 해방으로서의 계급 해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 이제 빼먹고 요것만 노동 해방, 계급 해방 이야기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막스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 사상이라고 해서 노동자 계급만을 생각한, 쉽게 좀 더 이제 내려가면 노동 계급 집단 이기주의적 이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막스는 왜 보편적 인간 해방으로서 노동 해방, 계급 해방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계급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는 이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해방이 되면 보편적 인간 해방을 이룰 수 있다. 왜? 계급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때문에. 계급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해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노동 해방이나 계급 해방은 보편적 인간 해방의 성격을 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만 해방돼서 노동 해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인류 역사의 지금까지 내려온 계급과 계급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만이 자기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 인간 해방으로서 내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막스 초기에 이제 철학적인 이런 사고, 그 이제 경제학 철학 속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계급 사회를 역사 인물론적으로 보면 토대와 상부적으로 보니까 물질적 생활 과정이 기본이니까 계급 사회하고 똑같은 의미가 사적 소유 제도예요. 그죠? 막스가 경철 초고에서 이 사적 소유하고 이 노동 관계 이걸 밝히잖아요. 이른바 소외된 노동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실은 소외된 노동의 결과가 사적 소유다. 또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을 가져온다. 근데 대체로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을 가져온다고만 봤지, 사적 소유 주체적 측면이 소외된 노동이다. 노동 입장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사적 소유를 파악한 거죠. 그게 이제 사적 소유 일반을 폐지하는 거. 노동자들의 계급 해방은 사적 소유 일반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급 해방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인간 해방의 내용과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매하니까 막스가 그걸 이제 노예 해방하고 농노 해방하고 노동 해방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해요. 노예 해방은 뭐예요? 노예는 사적 소유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을 소유하는 게 노예제잖아요. 이게 그 노예제만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되면 남는 것은 그 해방된 노예는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무산자가 되는 거예요. 계급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봉건제 때 농노 해방되면 어떻게 돼요? 농노가 해방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노들이 도망가는 거야. 자기 그 봉건 영토에서 자유도시로. 그럼 자유도시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수공업자나 상인,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이른바 소소유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농노제를 붕괴시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노가 이제 자유로운 소상농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농노였는데 신분적 애속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애속을 끊고 그냥 땅을 지주한테 빌려가지고 땅 붙이는 자유로운 소상농이 되는 거죠. 그것도 소소유자죠. 그러니까 농노 해방은 소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제도 전반을 폐지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 해방은 소유제도 일반, 소유제도 자체, 사적 소유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되고 따라서 계급 자체를 폐지한다. 그래서 노동해방이 보편적 인간해방의 내용과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자기가 노동자 해방이라고 해서 노동자만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노동자는 계급 자체의 폐지, 사적 소유 자체의 폐지를 통해서만이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 인간해방을 가져온다. 이제 막스 이후 이제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 20세기 현실 사회주의를 경험을 했어요. 현실 소련을 보니까 이게 계급 해방이 된 사회인데 그러면 성적 차이 또 인종적 민족적 차이 이런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계급 해방이 됐는데도 그 차이는 없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그 1968년 유럽 혁명 이후에 이제 인권 운동이나 여성 운동, 여성 해방 운동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야 이거 뭐 계급 해방만이 문제가 아니고 계급 해방이 돼도 이 성적 차이나 이건 억압 이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이른바 신사회 운동이 등장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이른바 계급 해방으로 해소되지 않는 성적, 인종 또는 민족적 차이. 뭐 그런 인간 사이의 차이는 많겠죠. 이것만 아니라 또 이제 일부 이론가들은 지적 차이, 사람마다 지적 능력이 다른 지적 차이가 또 어떤 차별과 억압의 그 요소가 되고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성적 차이나 그에 따른 성적 억압 그리고 인종적 민족적 차이 그에 대한 억압 이건 사실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계급 문제하고는 무관하게 별도 원천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확실하게 이건 계급 해방, 계급을 폐지한다고 해서 저 차이로 인한 저런 차이로 인한 차별과 억압이 없어지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계급 사회에서는 이런 차이를 계급 지배에 철저히 이용하잖아. 악용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현대로 오면 비정규직이 문제가 돼요. 근데 비정규직은 절대 다수가 여성 노동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차이를 가장 비정규직에 그리 다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적 지배에서는 이런 성적 차이나 인종적 차이, 또 우리 이주 노동자 마찬가지죠. 그런 인종적, 민족적 차이를 가지고 형편없게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계급 지배, 그걸 우리 이제 초과착취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계급적 지배는 이런 차이들을 최대한 악용해서 계급적 착취와 수탈에 이용을 한다. 따라서 만약에 그 계급이 폐지가 된다면, 계급 해방이 된다면 그런 계급적 지배에 의한 이런 악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차이에 따른 억압과 차별은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원천이 틀리기 때문에 계급적 차이하고 계급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차이와 차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한 모든 어떤 인간의 어떤 차이에든 그 차이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차별과 억압과 지배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계급 해방 이후에도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남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여성 운동도 여성 운동에서 여성 운동에 적은 거라면 뭐예요? 남성입니까? 그럼 이게 적대적인가요? 그러면 여성 운동은 적대적인 남성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섬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배 계급은 타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운동의 적인 남성은 남성을 타도하고 없애버려야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계급 지배, 이것을 어떤 폐지하는 것, 이걸 극복하는 것. 그렇게 해야 이 성적 차이나 인종적 차이에 의한 차별과 억압도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계급 폐지 운동 또는 뭐 계급 극복 운동, 뭐 자본주의 어떤 극복 운동, 이것은 사실은 여러 부문 운동 관계없이, 그죠? 특히 신사회 운동의 여러 그 부문 운동들이 뭐 이제 노동 운동이라고 우리도 같은 사회 부문 운동이니까 병렬해서 똑같이 민주주의적으로 하고 뭐 연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저는 뭐 노동 운동이 무슨 패권을 발휘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계급 해방과 계급 철폐 운동과 또 그런 성적 인종적 차이와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은 차원이 틀린 거죠. 동일 레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극복 운동에는 모든 사회 운동이 진짜 연대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면 상당 부분은 이런 부문 운동 요구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연대의 근거다, 서로. 이게 뭐 차이는 존중해야 된다지만 차이를 절대화시켜가지고 그러면 연대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성은 남성이 적이고 선멸할 적인데 그건 아니잖아. 적대적이지 않는 거죠. 그건. 계급 모순죄로 적대적인 게 아니죠. 인간 해방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막스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간주의죠. 이제 휴머니즘 하면 이건 이제 부르주아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마치 부르주아 휴머니즘이 있죠. 그것은 진짜 가진 놈이 시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인도주의 그냥.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지가 지배하고 착취하고 수탈해서 돈 모았다가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을, 병 걸린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약이라고 시혜적으로 베푸는 거죠. 그게 부르주아 휴머니즘인 거죠. 근데 막스 휴머니즘은 그런 휴머니즘이 아니죠. 진짜 이제 인간주의죠. 네, 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좌파들 내에서도 막스가 청년 막스, 초기 막스는 휴머니즘이었다. 그런데 이제 후기 자본론으로 오면 그 이제 구조주의, 알티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막스는 이제 구조주의자가 됐다. 그래서 초기하고 후기가 다르다. 그걸 이제 단절이라고 해요. 인신농적 단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둘로 딱 쪼개서 그냥 나눠버려요. 그래서 후기에는 막스는 휴머니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막스에 대한 해석입니다. 초기에는 물론 사람이 막스도 끊임없이 변화 발전을 하니까 초기보다는 나중에 훨씬 더 사상이나 이론이 더 이제 보통 우리가 원숙해진다고 그러죠. 더 풍부해지고 더 깊어지고 심오해지고. 초기의 막스 휴머니즘은 경철 수고에 잘 나와 있어요. 경제학 철학 수고에 보면 소외라는 개념을, 인간 소외를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세요. 거기서 막스가 처음 이제 자기 독일 철학하고 프랑스 사회주의하고 이제 이 마지막에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막스가 제일 처음에 발견하고 비판한 게 뭐냐. 야, 이 뭐 고전파 경제학은 노동자를 인간으로 안 보네 이거예요.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다고 보면 노동자는 그냥 물건이야. 노동력 상품이고 일하는 기계고 뭐 그냥 동물과 같은 이런 존재고 그야말로 이윤을 만들어내는 기계, 생산하는 기계, 소비하는 기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이 고전파 경제학과 자본주의에 대한 막스의 첫 번째 비판입니다. 노동자를 이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오로지 이윤 생산은 도구, 수단, 그 물건으로 본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로 아주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인간 소외 문제를 다뤄요. 주로 이제 헤겔과 포이에르바흐로부터 배운 그런 이제 철학적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하고 그 자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노동이 소외되는가 이걸 잘 분석을 했는데 그러나 그건 매우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후기 자본론에 가면 그럼 그건 싹 사라지고 없느냐? 아니에요. 그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휴머니즘이 이 자본론에 오면 훨씬 더 자본주의라는 구체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게 그 인간 소외가 나타나는가 이런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본론 1권에도 보면 막스 자본주의 분석에서 끊임없이 중요한 대단한 하나가 인간 대 물질, 인간 대 삶으로 대단계예요. 이거 인간이 생산 과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리고 주객 전도, 이제 상품 물질 승계 나중에 우리 다 공부를 합니다. 인간 선후 산물, 노동 생산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자립적 주체가 돼서 오히려 인간이 그에 종속된다.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다. 이런 개념. 그리고 이제 물건의 인격화, 또 인격의 어떤 물화. 그래서 끊임없이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과 물질에서 물질과 구별되는 어떤 인간성, 이것을 끊임없이 동물, 물질 수준으로 환원시키고 격화시키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해요. 정확하게. 각각의 분석 과정에서. 이거 막스 휴머니즘이 사라진 게 아니죠. 훨씬 더 원숙하게, 훨씬 더 구체화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본론 1권을 보면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초기에만 있고 후기에는 사라진 게 아니고 일관된 휴머니즘이 초기에는 좀 철학적 추상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훨씬 더 역사적, 구체적, 원숙한 형태로 어떤 그 휴머니즘이 관찰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고. 아주 이제 막스 개인도, 이제 막스 그 딸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이제 막스가 굉장히 얘들 자유롭게 키웠으니까 나중에 그게 뭐 1861년인가 언젠가 이제 막스가 상당히 40대가 넘은 이런 데인데, 딸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거 뭐랄까 무슨 그걸 물어보는 게 뭐죠? 당신 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딸이 아빠한테 이제 설문지를 돌려. 그래서 당신은 좌우명이 뭐냐에 자기가 이제 막스가 거기에 자기 좌우명을 써요. 인간적이지 않는 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 이게 막스의 좌우명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최고 덕목이 뭐냐? 가장 하는 게 그건 투쟁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나쁜 덕목이 뭐냐? 그럼 비굴이다. 굴복하는 거. 제일 존경하는 게 누구냐? 스파르타쿠스다. 스파르타가 케플러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데서 본인이 주관적으로도, 자기 가치관적으로도 아주 인간적인 이런 휴머니즘을 일관되게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충분히 확인을 하는데, 요건 이제 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제가 이제 나중에 97년 IMF 사태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걸 이제 한 방 먹고 나서야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박사과정에 다시 들어가서 신자유주의를 해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제대로 납득 있게 설명을 못 해주더라. 왜 이게 왔는지. 그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영어권 이거 봐도 설명을 못해. 야, 이거 안 되겠다. 막스로 다시 돌아가서 초기 막스부터 다시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막스 초기 저작부터 쭉 다시 공부를 했어요. 자본론까지 쭉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이 막스라는 사람은 개인적 삶도 굉장히 불우했어요. 자식을 뭐 7명인가 낳았는데 아들 2, 딸 5인데 7명 맞나요? 아들 2도 죽고 딸도 뭐 2인가가 죽어서 딸 3만 살아남아요. 다 애들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사니까 뭐 병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다 죽죠. 개인적 삶도 아주 뭐 불우했죠. 없어가지고 뭐 집안 물건 그 예니가 귀족집 귀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유산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그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생계 때우고, 뭐 엥겔스가 도와줬다고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 다 안 되죠. 또 막스 자기는 그 뉴욕 트리뷴지에 기고를 했어요. 근데 뭐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 원고료가. 그래서 아주 이제 가난에 찌들리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았고, 막스 시대에도 보면 그렇게 막 혁명이 확 올라와서 성공적으로 된 때가 없었어요. 전부 다 깨지는 거야. 그 가장 가까웠던 1848년에 유럽 혁명, 그 6월 노동자, 프랑스 노동자 봉기도 뭐 2만 명인가 3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그 봉기 때문에. 독일 혁명도 실패해서 추방당했지. 또 그러고는 이제 반동의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71년 파리 꼬민 때도 노동자 정부를 해서 했지만
그게 진압되고 패배하면서 그때도 뭐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수만 명이 추방되고,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는 진짜 어떤 이게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사회운동도 그렇고. 그런데 막스 그런 젊은 시절에나 중간에나 늙어서나 그렇게 낙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쭉 읽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시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따지면 아니 시대와 개인적 삶이 그렇게 암울한데 거기서 낙관적이라는 거 좀 안 맞잖아요. 당연히 그걸 반영을 하면 이게 비관적이고 우울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혁명적 낙관주의가 일관돼요. 막스 모든 글에 보면 희한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그 막스 1861년하고 64년 막스 제2자본론 초고죠. 그걸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막스가 그렇게 낙관적이었구나. 거기 보면 이제 노예제 붕괴 이야기를 나와요. 아주 뭐 그 문구 자체는 간단한 거지. 노예가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노예제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은 끌지만 그건 이미 끝난 거다. 근데 노예 시대에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죠. 노예는 진짜 말하는 동물. 그리고 그 말하는 동물인데 예컨대 소나 말보다 더 쌌어요. 노예값이. 진짜 걔를 말하는 동물이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한테는 노예 의식으로서 너는 인간이 아니다는 게 다 주입된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입을 당했는데 그 주입당한 노예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노예다. 이렇게 주입을 당했는데 그 노예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노예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런 자각을 하는 순간. 그래서 자기가 물건으로서 사고 파는 노예가 아니고 인간이다. 이런 걸 자각하는 순간 노예제는 끝난다. 이게 똑같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본주의는 정반대지. 자본주의는 오히려 임금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다. 이렇게 다 이제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임금 노예야. 임금을 매개로 지배 애속되어 있는 임금 노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만약 자기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임금 노예네. 이런 자각을 하는 순간 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사회 질서에 그대로 어떤 종속하고 따르겠어요? 그건 노예가 반란이고 농노가 반란이고 똑같죠. 그래서 노동자들도 그런 자각을 하는 순간 자기가 임금 노예라는 걸 그리고 자본주의가 계급사회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떨쳐 일어서서 자본주의를 타도할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나는 막스가 인간성에 대해서 진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인간성, 물건, 사물과 동물성과 구별되는 인간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이런 걸 알면 가만히 있겠냐. 역사적으로 그랬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건 필연적으로 타도될 것이다. 이런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막스가 자본론 집필에 그렇게 집중을 했어요. 실제 막스 후기를 보면 48년 혁명 이후에 그 제일 인터내셔널 활동도 하지만 사실은 48년 이후는 그야말로 자본론 집필에 자기 모든 걸 써가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활동할 때도 가능한 자본론 집필의 시간, 그건 이제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가능한 시간을 내서 자본론 집필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이제 이 자본론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을 각성시키고 자각하려고 했던 거다. 그렇게 하면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날 거고 투쟁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타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자본론 1권 67년에 나오는데 읽어 나오기 직전에 막스가 그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본과 계급에는 가장 가공스러운 폭탄이 될 것이다. 이 자본론이라는 책이. 그리고 이제 그 자본론 1, 2, 3권 중에 그 핵심이 1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막스는 2권, 3권도 초권은 다 썼잖아요. 근데 그걸 67년에 1권이 나오고 83년에 죽었으니까 얼마야? 15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2권, 3권을 내려고 우선순위를 두고 서두른 게 아니고 1권만 가지고 계속 만지작만지작 하잖아요. 1판 내고 그 다음에 2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어판 자기가 또 최종 교회에서 많이 수정을 하고 또 이제 도고 3판을 자기가 내려고 해요. 불어판을 하면서 이게 많이 바꿨거든. 그걸 반영해서 도고 3판을 자기가 내려고 해요. 뭐 중간에 2권, 3권도 내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1권에 더 집중을 한다고. 왜냐하면 1권에 그런 막스 역사 유물론
그에 따라서 자본주의 어떤 생성, 발전, 소멸에 관한 자본주의 일대기에 관한 핵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노동자들이 자각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계급사회고 노동자들이 임금 노예라는 걸 자각할 것이다. 사실 이권 삼권은 굉장히 경제학적이에요. 그 부분은. 역사 유물론이 가장 풍부하게 있는 게 그 관점에서 자본주의 어떤 구조와 발전 법칙 이걸 정확하게 해명하고 밝혀내고 전망한가. 이건 자본론 1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권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결국 거기서 자기 생을 끝냈죠. 끝내고. 그것이 바로 이 노동자 계급의 자각,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인간성에 대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해석 속에 노예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역사가 인간이 다 그랬다. 그럼 뭐 앞으로 당연히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인간성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마르크스의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맥락에서 보면 마르크스 사상을 우리는 뭐 이론적 측면에서는 역사 유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지향한 측면에서는 인간 해방 사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